깨어나면 또다시 러시아의 권태, 상인집의 권태가 찾아온다. 그걸 견디느니 차라리 목을 메고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이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폭풍의 언덕을 상상하게 하는 작품,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입니다. 니콜라이 레스코프 지음, 소담 출판사.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를 그렇게 많이 읽는 게 이상하다. 그에 반해 왜 레스코프는 읽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 낭독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에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생각할 때마다 영혼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간혹 나온다. 상인의 부인이었던 카테리나 리보브나 이즈마일로바도 바로 그런 인물에 속하는데, 언젠가 그녀가 일으켰던 끔찍한 사건 이후 우리 귀족들 사이에서 그녀는 간단히 무첸스쿠군의 맥베스 부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타고난 미녀는 아니었지만 매우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24살밖에 되지 않았다. 키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었으나 균형 잡힌 몸매에 그야말로 대리석을 깎아 놓은 것 같은 목, 둥근 어깨, 탄탄한 가슴, 섬세하고 우뚝한 코, 검고 활기 있는 눈동자, 희고 높은 이마와 푸른빛이 감도는 검은 머리칼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쿠르스크 현의 트스카르 지방에서 우리 지방의 상인인 이즈마일로프에게 시집 왔는데, 그것은 사랑이나 어떤 매력 때문이 아니라 이즈마일로프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가난했던 그녀로선 신랑을 고를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즈마일로프 집안은 제법 산다고 하는 축에 속하였다. 국내에 큰 재본소를 빌려 밀가루를 생산했고, 시 근교엔 수입 좋은 채소밭, 시내에는 훌륭한 저택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오래전에 호라비가 된 90이 가까운 시아버지 보리스 치모페이치 이즈마일로프와 카테리나 리보브나의 남편으로 50이 넘은 지노비 보리스이치, 그리고 카테리나 리보브나 뿐이었다. 지노비 보리스이치에게 시집 온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카테리나 리보브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카테리나 리보브나와 결혼하기 전 20년을 함께 살다 상처한 전 부인에게서도 지노비 보리스이치는 아이를 얻지 못했다. 그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째 결혼에서는 가업과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를 얻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카테리나 리보브나와의 결혼에도 운이 따라주질 않았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지노비 보리스이치에게 몹시 괴로운 일이었는데, 그것은 노인 보리스 치모페이치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당사자인 카테리나 리보브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픈 일이었다. 사슬에 매인 개들이 껑충거리고 높은 울타리로 폐쇄된 별당에서 상인의 젊은 아내는 엄청난 권태에 사로잡혀 멍하니 애수에 잠기곤 했다. 그때 정성을 기울일 아이라도 있었다면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하느님만이 알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계속되는 비난에 질려 있었다. 도대체 뭐하러 시집 온 거야? 애도 못 낳는 것이. 마치 그녀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기품이 넘치는 그들 집안에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듯이 말이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집에서 보내는 카테리나 리보브나의 삶은 몹시 권태로운 것이었다.
그녀는 다른 집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혹시 남편과 함께 아는 상인집을 다니는 일이 있어도 즐겁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엄하기만 했다.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앉고 걷는지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원래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성격이 불같았다. 가난했던 처녀 시절 그녀는 꾸밈없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하곤 했다. 양동이를 들고 강에 나가 나룻가에서 셔츠만 입고 목욕하는 걸 좋아했고 쪽문 밖으로 지나가는 청년에게 해바라기씨 껍질을 뿌리며 농을 걸곤 했었다. 그런데 여기선 모든 것이 달랐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일찌감치 일어나 아침 6시면 벌써 차를 마시고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녀는 혼자 하는 일 없이 이방 저방 어슬렁거린다. 어느 곳이나 깨끗하고 어느 곳이나 조용하고 비어있다. 성화 앞에 켜진 램프들이 밝게 빛나고 있을 뿐 집안 어느 곳에서도 살아있는 숨소리, 사람 목소리 하나 들을 수 없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빈 방들을 돌아다니며 지루함에 하품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계단으로 이어진 그다지 크지 않은 다락의 부부 침실로 올라간다. 여기서도 잠깐 앉아 사람들이 광 앞에서 삶의 무게를 달거나 밀가루를 잡는 것을 내려다본다. 다시 하품이 나온다. 나른한 기분에 젖어 한두 시간 누워 잠을 잔다. 깨어나면 또다시 러시아의 권태, 상인집의 권태가 찾아온다. 그걸 견디느니 차라리 목을 베고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이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았다. 게다가 집에는 책이라고 해봤자 키예프의 교부전이 전부였다. 애정없는 남편에게 시집와서 보낸 5년 동안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부유한 시아버지 집에서 지루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그녀의 이러한 권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이즈마일로프 집안에 시집온 지 6년이 되던 해 봄에 재분소를 둘러싼 뚝이 터졌다. 공교롭게도 재분소일이 한창 많은 때에 그만 뚝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속이 빈 방수구의 마지막 받침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물기를 잡기 위해 재빨리 손쓸 재간도 없었다. 지노비 보리스이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재분소로 불러 모았고 그 역시 쉬지 못하고 그곳에 남았다. 그러는 동안 시내의 일들은 시아버지가 혼자 처리했고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혼자 하루 종일 집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어 끙끙거리며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남편이 없어서 더 심심했지만 이내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졌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자유스러웠던 것이다. 한 번도 그에게 마음을 둔 적이 없었으니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녀에게 명령하는 사람 하나 줄어든 것뿐이었다. 어느 날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다락방 창문 곁에 앉아 연신 하품만 하다가 급기야 하품하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깥 날씨는 참으로 매혹적이었다. 따뜻하고 밝고 쾌청한 날씨에 정원의 녹색나무 울타리를 통해 온갖 새들이 나뭇가지들 사이사이로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어쩌자고 하품만 하고 있는 걸까? 마당에 나가 산책을 하든지 정원을 둘러보자.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오래된 털 네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밝고 활기찬 기운이 넘치고 있었다. 헛간 앞에서 명랑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무슨 일로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하인들에게 물었다. 여기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를 매달았습니다요. 카테리나 리보브나 마님. 늙은 하인이 대답했다. 돼지라고? 아, 여기 아들 바시딜을 낳고도 세례식에 우리를 부르지 않은
악시냐라는 돼지 말입니다. 칠흑같이 검은 곱슬머리에 채 자라지 않은 턱수염이 듬성듬성난 빤빤하게 잘생긴 젊은이 하나가 대담하고 경쾌하게 대답했다. 이때 큰 저울대에 달린 밀가루 통에서 하녀 악시냐의 빨갛고 퉁퉁한 낯짝이 튀어올랐다. 악시냐는 저울대를 붙잡고 욕을 해대며 심하게 흔들거리는 통에서 기어 나오려고 했었다. 점심 전만 해도 8푸드밖에 안 나갔는데 건초 한 강주리를 먹더니 그만 저울추가 모자랍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나갈 것 같지?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농담을 던지며 줄을 잡고 판에 올라섰다. 3푸드 7푼트입니다. 젊고 잘생긴 세르게이가 추를 저울판에 던지며 대답했다. 놀랐군요. 뭐가 그렇게 놀랐다는 거지? 카테리나 일보브나 마님께서 3푸드나 나가시다니요. 제 생각에 마님 같은 분은 하루 종일 손에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도 전혀 힘들지 않고 신이 날 것만 같은데요.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금방 지치고 말걸. 오랫동안 이런 농지거리를 하지 않아 어색했던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레 마음껏 수다를 떨며 농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다. 제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아무나 나를 이기지 못할 정도였다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디 손 한번 져보시죠. 잘생긴 젊은이가 청했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손을 내밀었다. 아, 반지 좀 놓아줘. 아프단 말이야. 세르게이가 손을 잡자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다른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그녀의 손을 놓치면서 두 걸음 옆으로 밀려났다. 그렇게는 안 되죠. 팔을 이렇게 잡아도 될까요? 세르게이는 곱슬머리를 넘기며 물었다. 마음대로. 점점 재밌어진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팔꿈치를 쳐들었다. 세르게이는 젊은 마님을 안아 그녀의 탄력 있는 젖가슴을 자신의 빨간 셔츠에 밀착시켰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가까스로 어깨를 흔들어 보았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그녀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 잠깐 붙들고 있더니 힘을 주어 꽉 안은 채 널브러져 있는 말통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기운을 전혀 써볼 틈이 없었다. 얼굴이 새빨개진 그녀는 말통 위에 앉은 채로 어깨에서 흘러내린 외투를 추스른 뒤 서둘러 헛간을 떠났다. 세르게이는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 소리쳤다. 나 참, 여보세요들. 멍청하기는. 정신 차리고 퍼 넣어요. 너무 평평하게 고르지 말라고요. 남는 건 우리 차지니까. 그는 방금 벌어진 일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저 못된 세르게이란 놈은 처녀 잡아먹는 생마예요. 악시냐가 카테리나 리보브나를 느릿느릿 뒤따라오며 말했다. 도둑놈이 갖출 것은 다 갖췄다니까요. 키며 얼굴이며 어떤 여자든지 원하기만 하면 저 비열한 놈은 금방 깨어내어 결국 일을 치르고 말죠. 게다가 비열한 번덕쟁이라니까요. 악시냐 너. 젊은 주인 마님이 앞서가면서 말했다. 네 아들인가 뭔가 하는 애는 살아있긴 하는 거냐? 살아있죠 마님. 무슨 일이 있겠어요. 원치 않는 것은 항상 목숨이 붙어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애는 어디서 생긴 거지?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되었죠. 우리 집에 온 지 오래되었니? 그 젊은이 말이야. 누구요? 세르게이 말씀이세요? 그래. 한 달포쯤 될 거예요. 코프초프네 집에서 일하다가
그 집 주인에게 쫓겨났대요. 악시냐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덧붙여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집 주인 마님하고 정을 통했대요. 정말 못된 놈이에요. 배짱도 좋지. 도시 위로 따뜻한 우윳빛 어스름이 깔려 있었다. 지노비 보리스이치는 아직 댐 공사장에서 돌아오질 않았다. 시아버지 보리스 치모페이치도 집에 없었다. 오랜 친구의 생일 잔치에 가면서 기다리지 말고 저녁을 먹으라고 했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자기 방 창문을 열어놓고는 문설주에 기대어 해바라기 씨를 까고 있었다. 사람들이 부엌에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마당을 지나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어떤 이는 헛간에, 어떤 이는 창고에, 또 어떤 이는 냄새가 풀풀 나는 건초더미 위로 갔다. 제일 늦게 세르게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묶인 개들을 풀어주고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 카테리나 리보브나의 창 밑을 지나다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당은 마치 황야처럼 정적에 쌓였다. 주인 마님. 2분 후 카테리나 리보브나의 방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놀라며 물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세르게이입니다. 하인이 대답했다. 무슨 일이지, 세르게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카테리나 일보브나 마님, 작은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잠깐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지? 창문으로 물러서며 그녀가 물었다. 혹시 아무거나 읽을 만한 책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마님, 너무 지루해서요. 내게는 아무 책도 없어, 세르게이. 나는 책 같은 거 안 읽어.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대답했다. 너무 심심하군요. 세르게이가 투덜거렸다. 네가 심심할 게 뭐가 있어? 어떻게 심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같이 젊은 사람이 이런 절간 같은 곳에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보이는 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외롭게 지내는 것뿐인데요. 이따금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결혼하지 않는 거지? 결혼이요? 마님, 말은 쉽죠. 도대체 누구에게 장가가란 말입니까?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부잣집 딸은 제게 시집 오지 않을 거고, 카테리나 일보브나 마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두 가난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무지렁이들이 사랑에 관해 무엇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당신네 부자들이라고 별다르진 않는 것 같군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신이 큰 위안이 될 텐데.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마치 새장 속 카나리아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나도 지루해.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무심결에 말했다. 이런 생활이 어떻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님. 혹시나 남들처럼 당신에게 애인이 있다고 해도 그를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 같군요. 너 무슨 그런 건 아니야. 애라도 있다면 좋았을 텐데. 아기만 해도 그렇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님. 아기는 그냥 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머슴살이도 할 만큼 했고 부잣집 마나님들 생활이 어떤지 보아온 저희가 정말 모를 줄 아십니까? 이런 노래말도 있지요. 사랑하는 이가 없으면 슬픔과 애수에 사로잡힌다고. 바로 그 애수가 말이죠. 제 마음에도 너무나 커서 날카로운 칼로 그것을 베어내어 당신 발 앞에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 마음이 100배는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세르게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한테 네 마음에 대해 말하는 거지?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 돌아가. 아닙니다, 주인마님. 세르게이는 온몸을 떨면서 카테리나 리보브나에게 다가섰다. 저는 당신 역시 나만큼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당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단숨에 말했다. 너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왜 내게 다가오는 거야? 창문으로 뛰어내릴 거야.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창틀을 꼭 잡았다. 한없이 귀중한 나의 생명이여, 어디로 뛰어내리려 하죠? 젊은 여주인을 창문에서 떼어내며 세르게이가 거침없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아, 이거 나. 세르게이의 뜨거운 입맞춤에 힘이 빠지면서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조용히 신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어느새 그의 몸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세르게이는 여주인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어올리더니 어두운 구석으로 안고 갔다.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카테리나 리보브나의 침대 머리맡에 달려있는 남편의 주머니 시계가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면서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다. 가. 반시간이 흐른 후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세르게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작은 거울 앞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왜 지금 가야 되지요? 세르게이는 행복에 젖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시아버지가 문을 모두 잠글 시간이야. 아이고 귀여운 사람. 문으로만 여인네를 찾아가는 그런 남자들만 알고 있었나 보죠. 당신에게 올 때나 갈 때는 사방이 문이랍니다. 통로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가리키며 젊은이가 대답했다. 지노비 보리스이치가 집에 오지 않은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다. 그동안 그의 아내는 매일 밤 동틀녘까지 세르게이와 즐겼다. 밤마다 지노비 보리스이치의 침실에서는 지하실에서 가져온 포도주에 달콤한 음식과 감미로운 입맞춤이 더해졌으며 편안한 침대에서의 유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평탄한 길은 없는 법, 장애는 있게 마련이다. 어느 날 보리스 치모페이치는 잠이 오지 않아 사라사로 만든 화려한 루바스카를 입은 채 고요한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는 이쪽 창문 앞에 섰다가 또 다른 창문 앞에 섰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 방 창 아래로 기둥을 타고 살금살금 내려오는 젊은 세르게이치의 빨간 셔츠가 눈에 띄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보리스 치모페이치는 냉큼 달려가 젊은이의 다리를 덥석 잡았다. 세르게이는 노인의 뺨을 힘껏 내리치려다가 소동이 벌어질 것 같아 그만두었다. 말해. 보리스 치모페이치가 말했다. 너 이 도둑놈 어디 있었어?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면 어쩌시려고요, 주인어른? 세르게이가 대답했다. 며느리 방에서 밤을 새었으렸다. 어디서 밤을 샜는지는 주인어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리스 치모페이치 잘 들으시죠? 어차피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렇지만 상인날이 채통에 흠을 내셔야 되겠습니까? 제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어떤 대가를 원하십니까? 간악한 내 놈에게 책찍질 500번을 할 것이다. 보리스 치모페이치가 대답했다. 죄를 지었으니 원하는 대로 하시죠. 어디로 갈까요? 가서 마음껏 피가 나도록 때리시죠. 보리스 치모페이치는 세르게이를
돌로 된 광으로 끌고 가 가죽 채찍으로 자신의 힘이 다할 때까지 때렸다. 세르게이는 아무런 소리도 내질 않았다. 대신 자신의 류바스카 소매를 이로 물어 뜯었을 뿐이다. 보리스 치모페이치는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등이 다 나을 때까지 세르게이를 광에 가두었다. 그는 세르게이에게 흙으로 빚은 물단지를 넣어주고 커다란 자물쇠로 문을 채웠다. 그리고 아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러시아 시골길로 100베르스타는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한편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이제 세르게이 없이는 단 1시간도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그녀의 천성이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그녀를 사로잡은 것이다. 세르게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 그녀는 철문을 통해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열쇠를 찾으러 달려갔다. 아버님, 세르게이를 풀어주세요.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노인은 얼굴이 파래졌다. 부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제까지 순종만 하던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다. 내 이년, 무슨 말을 하는 게냐? 그는 카테리나 리보브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풀어주세요. 양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밤마다 그놈과 무슨 짓을 했지? 남편 베개 잡고 늘어졌다더냐? 그래도 그녀는 그를 놓아달라고 계속 버텼다. 정 그렇다면 잘 들어라. 보리스 치모페이치는 말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내년은 네 남편이 돌아오면 마구간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조치겠지만 그 비열한 놈은 내일 당장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결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밤에 버섯죽을 먹은 보리스 치모페이치는 위통에 시달렸다. 갑자기 명치가 쑤셔왔고 심한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아침 무렵 죽고 말았다. 마치 헛간의 쥐처럼 죽어버린 것이다. 평상시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쥐를 없애라고 그녀에게 맡겨두었던 위험한 하얀 가루로 특별한 먹이를 만들곤 했었다.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시아버지의 석강에서 세르게이를 꺼내어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남편의 침대에서 매맞은 상처를 치료받게 했다. 그리고 전혀 주저함 없이 그리스 도교식으로 시아버지 보리스 치모페이치의 장례를 치렀다. 신기하게도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버섯을 잘못 먹고 죽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보리스 치모페이치도 죽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보리스 치모페이치의 장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신속히 치러졌다. 날씨가 더운 데다 지노비 보리스이치를 부르러 간 사람이 재분소에서 그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노비 보리스이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00베르스타나 떨어진 곳에 싸게 나온 땅을 보러 떠났던 것이다. 일이 이렇게 풀려나가자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거침없이 행동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모르는 여자였기에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추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집안 사람 모두에게 지시를 내렸고 세르게이를 자기 곁에서 놔주지 않았다. 처음엔 이상하게 여기던 사람들도 카테리나 리보브나가 통 큰 씀씀이로 환심을 사자 주인만인가 세르게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신경 쓸 필요 없지. 본인들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 사이에 세르게이는 완쾌되어 기운을 되찾았고 다시 젊고 생기 있는 사냥매가 되어 카테리나 리보브나 곁을 지켰다. 다시 연인들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그들만을 위해 흐르지는 않았다. 배신당한 남편 지노비 보리스이치가 오랜 외출을 끝내고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카테리나 리보브나 그녀의 악행은 끝이 없네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